여러분, 은행에 빚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저도 조금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신다든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라면 빚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빚의 속도가 빠를까요? 빚 늘어나는 속도가 빠를까요? 빚이 빛처럼 빨리 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위기론이 아주 팽배한 가운데 올해 2분기에는요, 영끌들의 아파트, 부동산 투기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자의 숫자가 197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영끌족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48만 명이라는 한국은행 자료가 나왔습니다. 채무자분들 중에 영끌대출, 그러니까 이른바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서 빚을 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채무자 중에 22%고요. 다중채무자, 그런 분들 다중채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숫자가 448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거의 8%에 해당하는 인구, 정말 많죠? 아니죠. 19세 이하 청소년을 빼고 본다면 10%가 넘게 다중채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경제활동 인구를 감안한다면 이 숫자는 사실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인구의 60%가 조금 넘는 숫자인데요. 그 60% 중에 실업률을 빼고 나면 정말 많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다중채무자라는 것이 이미 끌어다 쓸 대출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더 대출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채무자 5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다중채무자인데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 모든 게 가격의 거품이라는 겁니다. 영끌족들의 평균 대출 금액을 보니까 1인당 1억 2,800만 원입니다. 일반 보편적인 대출자분들의 평균 금액은 1인당 9,332만 원으로 밝혀졌는데 영끌들이 훨씬 많은 거죠. 대출의 한계가 오면 돌려막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을 상환할 수 있을까요? 다중채무자의 빚 갚는 수치를 보니까 솔직히 이건 좀 무섭습니다. 연소득의 61.5%를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버는 돈의 100%를 고스란히 빚 갚는 데 쓰는 사람이 대출자 중에 171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 채무자 중에 8.6%입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진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할렐루야 옴마니 밤매움,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빚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버는 돈을 100%를 갚아도 이자도 못 갚고 돈이 부족한 거죠. 월급이 250만 원인데 빚 갚는데 240을 쓰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에 오피스텔 분양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0만 원 가지고 교통비는 어떻게 되며 밥은 무슨 돈으로 먹겠습니까? 지금 개인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도 한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어떻게 집값,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만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영끌의 숫자가 자그마치 448만 명. 어느 아파트 어느 동 한 개가 최고가로 팔리면 마치 그게 그 지역을 넘어 저쪽 지역까지 가격이 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지금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몽상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정상 아니죠. 그리고 은행권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연체율이 왜 올라갈까요?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빚 갚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이겁니다. 가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다중채무자 448만 명, 그분들은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요. 그들을 제외하고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계속 아파트나 부동산을 사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10%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90%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 어차피 새로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든 어쨌든 자금의 여력이 있는 분들이면 틀림이 없겠지만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아파트를 누군가가 사줘야 이걸 갈아타든 뭐라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부동산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끌의 숫자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면 다 끌어다 썼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영끌족을 위한 세금을 쓰는 대책은 절대 없어야 한다. 본인들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진짜 문제는요, 빚내지 않은 사람들조차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영끌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이 나면 사유화하는 게 이게 맞냐라고 묻는 분들도 아주 많죠. 영끌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생계형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에 올인하느라고 영끌하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의 위기를 그 영끌들이 다 받아줬다고 보면 됩니다. 사두면 오른다라는 신념, 그리고 온갖 호재를 다 들이대면서 분양을 하면 왠지 그 호재가 진짜일 것 같고 그게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설레서 덜컥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요, 강남에서도 경매가 나옵니다. 강남은 안 떨어지고 더 오른다 해서 무작정 질렀는데 오르기는커녕 내려가는 것도 많으니까 이걸 못 견디고 경매로 나오는 거죠. 영끌들이 사는 아파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2023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만 3천 건이 조금 넘는데 이 가운데 31.3%, 한 6만 3천 건이 30대 이하가 사들였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30대 이하 아파트 매입 비율이 36.3%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30대 이하가 샀다는 것은 부모님이 준 돈이 아니면 영끌 아니겠습니까? 30대 이하가 집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빚을 내서 영끌로 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이 영끌을 걱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또 걱정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문화, 이것이 이렇게 확산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을 사두면 오른다가 맞을 수 있지만 지금 경제 성장률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계속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세계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버블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개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표영호TV 오늘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